도대체 판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사무실에 갇혀서 일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다. 그러니 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도 좀 들어봐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계의 다양한 TMI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TMI의 하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재판 장면에서 잘못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판사들에 대한 TMI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TMI는 우리가 몰랐던 판사들의 속사정입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로스쿨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최소 5년 동안은 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 실시하는 서류시험이나 종이시험 그리고 면접 이제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판사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이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나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상당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어야만 판사 임관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판사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해야만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렇지만 기수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요. 같은 기수 사이에서는 임관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서열이 매겨져요.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판사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은 수긍을 못해요. 그런데 오로지 성적으로 매기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고 상위 서열자들이 보통 서울에서 초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초임을 시작하고 지방 근무를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지방을 갈 때도 서울 초임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상위 서열자가 서울에서 가까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먼저 얻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서열보다는 이제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받은 평가, 근무 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서열에 따라서 부임제가 정해지는 그런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판사들 사이에 직급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는 보통 배석 판사로 시작을 해서 단독 판사 그리고 부장 판사가 됩니다. 재판정에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보통 부장 판사고요. 좌우에 앉는 사람이 배석 판사인데 재판장 기준으로 재판장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좌배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우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판사가 되면 보통은 좌배석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배석이 되고요. 그래서 배석 판사를 하면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혼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쌓이면 그때 혼자 재판을 할 수 있는 단독 판사가 됩니다. 단독 판사를 하다가 법조 경력이 보통은 16년 차가 되면 이제 부장 판사가 될 수 있죠. 그럼 배석 판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보통 합의부 재판부에 사건이 있으면 배석 판사 2명이서 사건을 반으로 나눠서 각자 자기가 맡은 사건의 기록 검토나 판결문 작성을 책임지게 됩니다. 법조계 문화는 이 도제식 교육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배석 판사는 부장 판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재판을 하면서 기록을 보는 법, 결론을 내는 법,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 등등에 관해서 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소위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법률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부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부장이고 누가 우배석, 좌배석인지 바로 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부장이 가운데에 걷고요. 우배석이
오른쪽에 그리고 좌배석이 왼쪽에 걸으면서 부장보다 살짝 뒤에서 걷습니다. 전형적인 삼각 편대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대열이 흐트러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보면 그런 편대 대형을 항상 유지를 해요. 저도 배석 때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걷고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판사들이 사무실에서도 법복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재판만 하는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재판의 빈도는 재판부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냥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기록에 파묻혀서 기록 보고 판결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서서 보는 기록이 있고 펼쳐놓고 보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록의 양이 많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보게 되거든요. 그럼 앉아서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일어서서 기록을 보게 되고 또 도면 같은 거는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전자소송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종이 기록을 볼 일은 많지가 않고요. 대신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판결문만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다 보고 결론이 정해지면 판사가 판결문을 씁니다. 이 판결에는 그 판사의 고민과 실력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업무 중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게 판결문 작성이에요. 그 판결은 그 당사자들도 납득을 시켜야 되지만 그 사건이 이제 항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급심 판사들이 내가 쓴 판결을 보고 또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 판사도 설득을 해야 돼서 오탈자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논리적인 오류나 비약이 있어서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읽어보고 고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고 증거가 많은 사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수백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전임 판사님들이 계속 고민만 하시고 재판 진행을 하시다가 5년 동안 선고가 안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사건을 물려받으면서 어떻게 좀 이거 안 쓰고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사건 기록을 보면서 판결문을 썼습니다. 근데 정말 몇 달간을 그냥 끙끙거리면서 주말에도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마다 막 몇 자 적고 하면서 진짜 몇 달을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판결을 쓰고 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렵고 판결 쓰는데 상당한 공이 들어갑니다. 간혹 그 판결 그거 판사가 직접 다 쓰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가 다 씁니다. 물론 로스쿨 마치고 재판부에 배치되는 로클럭들이 있어요. 그 로클럭이 좀 도와주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판사가 책임지고 다 써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판결은 로클럭 도움 없이 직접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판결이 완성되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날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서명 날인이 무서운 게 제가 배석 판사일 때 막 다른 판결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그 참고하는 판결들에 이렇게 보면 부장님, 법원장님 이런 분들이 배석일 때 서명 날인한 판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분들도 배석일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배석일 때 서명한 판결을 뭐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법조인이 돼서 제 판결문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서명 날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남아요. 박제된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판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평함, 중립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노사 문제든 젠더 문제든 판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말을 다 듣고 그 중간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이야기하잖아요. 불리한 얘기는 빼고. 그런 재판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하지 않는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들이 그러지 말아야 할 사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판사들한테는 예전에 항상 얘기했었어요.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누구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거나 욕을 할 때 무조건 들어줘라. 거기서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언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은 사람들을 쉽게 그리고 함부로 만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말이 내려와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뭐 그냥 동창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꼬이면 이제 재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사무실에 갇혀서 일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다. 그러니 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도 좀 들어봐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판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요? 사람을 만나면 공정성을 해친다고 문제, 안 만나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문제. 그래서 판사들은 그 중간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야, 글쎄요. 이거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판사는 일단 그 몇 급 이런 거는 없습니다. 행정부 공무원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굳이 행정부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자면 초임 판사가 3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요. 3급이면 부이사관이라고 해서 일반 중앙부처의 국장을 할 수 있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3급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초임 판사가 보통 3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까 초임 판사의 연봉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공무원 치고는 그리 적은 봉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보수를 받는다라는 것 뿐이지 결국 판사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로펌이나 기업체에 있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가장 연봉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옛날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판사나 검사를 그 영감하고 부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영감은 나이 든 분을 부르는 호칭인데 아니 왜 젊은 판사 검사한테 영감이라고 부르지? 영감은 원래 조선시대 때 정삼품 당상관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아까 3급 공무원이 높다고 말씀드렸듯이 정상품은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불렀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1, 2품 되는 분들을 대감이라고 불렀죠. 그럼 대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겠죠.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상감이라고 불렀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직에 있을 때 직함을 불러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영감직을 내려놓고 고향에 가도 영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변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판사가 초임이 3급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초임 판사나 검사에게도 영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행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TMI, 우리가 몰랐던 판사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제가 사석에서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드라마 속에서는 판사가 망치로 땅땅땅 내려치면서 쉽게 판결하는 것 같지만 판사가 판결하기까지 많은 노고를 한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살펴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문 TMI 하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